이게 뭐야? 황금알이다. 하하, 사또 또 넘어지네. 거기 갈까? 하하, 또 넘어졌어. 와, 이게 못 맞아다. 황금알은! 조선의 어느 고을, 한여름 대낮이었다. 동원 마당 한복판에 12살짜리 소년이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년의 눈앞에는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사또가 느릿느릿 부채질을 하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또의 발 앞에는 포졸 하나가 허름한 나무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상자 안에서는 암탉 한 마리가 꾀꾀거리며 발버둥쳤다. 이놈!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기름졌다. 마치 뱀이 먹이를 삼키기 직전에 내는 소리 같았다. 내 놈이 나를 속였느냐?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묶인 손목에서 핏줄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작은, 아주 얕은 미소가 걸렸다. 속이다니요, 사또. 소년이 말했다.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부채가 허공을 세차게 갈랐다. 이놈이 감히! 그때였다. 상자 안의 암탉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당 전체가 숨을 멈췄다. 꼬꼬대, 닭이 울었다. 그리고 황금빛 무언가가 집 바닥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동원 마당이 터지듯 웅성거렸다. 사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포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소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웃었다. 이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봄이 끝나갈 무렵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다. 이름은 고만드. 나이는 52. 전임지에서 이미 3번의 민원이 올라왔으나 그때마다 뇌물로 무마했고 지금 이 고을로 좌천 비슷하게 떨어진 참이었다. 하지만 고만득은 전혀 풀이 죽지 않았다. 오히려 부임 첫날부터 눈을 번뜩이며 고을 전체를 훑어봤다. 새 먹잇감을 탐색하는 눈이었다. 고만득의 외모는 탐욕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았다. 키는 작고 배는 불룩했다. 눈두덩이 두껍고 입술은 두꺼웠으며 목소리는 항상 콧소리가 섞였다. 밥을 먹을 때면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돈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기름이 번들거렸다. 부임 첫날 저녁, 그는 수하 관리를 불러 딱 한 가지를 물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기름진 것이 무엇이냐? 관리가 대답했다. 농사가 제법 잘 되는 고을이라 곡식과 가축이 넉넉합니다. 고만득은 무릎을 탁 쳤다. 좋아. 당장 내일부터 세금 장부를 다시 써라. 묵은 체납이라는 명목으로 긁어 모아라. 아비가 진 빚은 자식이, 할아비가 진 빚은 손자가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작이었다. 고만득의 수탈은 체계적이었다. 그냥 빼앗는 게 아니었다. 반드시 이유를 붙였다. 제방 보수비 명목, 관아 지붕수리 명목, 흉년 대비 비축 명목. 명목은 매주 바뀌었다. 백성들이 그 명목은 지난달에도 냈다고 항의하면 고만득은 서류를 꺼냈다. 항상 서류가 있었다. 고만득은 수탈 전에 반드시 서류를 먼저 만들었다. 그것이 전임지에서 3번 걸리고도 3번 살아남은 비결이었다.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고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터에 사람이 줄었다. 아이들이 굶었다. 마을 어귀의 노인이 봄인데도 속옷을 벗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사또 관사의 밥상은
날마다 12가지 반찬이 올라왔다. 마을 남쪽 끄트머리 낮고 허름한 초가집에 소년 다니가 살았다. 12살.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이 유독 컸다. 그 눈이 무엇을 볼 때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면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장터 어른들은 다니를 쪼매난 선비라고 불렀다. 읽지 못하는 책이 없었고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면 반나절씩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다니의 유일한 재산은 암탉 한 마리였다. 이름은 백순이. 누군가 왜 암탉 이름이 백순이냐고 물으면 다니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도 하얘서요. 실제로 백순이는 흰 털이 유독 고왔다. 덩치도 제법 컸고 눈도 또렷했다. 다니가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왔고 밤에는 다니 발치에 와서 잠들었다. 백순아, 오늘도 고마워. 다니는 아침마다 백순이가 낳은 알을 들고 장터에 가서 팔았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남는 돈은 마을 형편이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나눠줬다. 다니가 특별한 건 그래서였다. 가진 게 없는데도 나눌 줄 알았고 두려울 것 같은데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고만득이 다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어느 오후였다. 사또의 가마가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다. 가마 발을 걷고 밖을 내다보던 고만득의 눈에 마을 입구의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소년이 보였다. 소년 옆에는 눈부시게 흰 암탉 한 마리가 있었다. 달근 살이 통통 올라 있었고 깃털이 반들반들 윤이 났다. 고만득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달 좀 봐라. 저걸 백숙으로 끓이면 국물이 기막히겠구나. 수행관리가 냉큼 고개를 숙였다. 분부만 내리시면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고만득이 손을 저었다. 급할 것 없다. 명목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관아의 심부름꾼이 다니의 집을 찾아왔다. 심부름꾼은 관아에서 만든 서류를 내밀었다. 미납세금 현물 징수 통보. 닭 한 마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이 밀려 있으니 현물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다니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2번 읽고 3번 읽었다. 이 세금이 언제 부과된 거죠? 심부름꾼이 버럭 화를 냈다. 어린 것이 감히 따지려 드느냐? 사또께서 도장 찍으셨다. 다니는 심부름꾼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류에 날짜가 없어요. 심부름꾼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세금 항목 분류가 이 고을 조례에 없는 항목입니다. 제가 사또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다니가 일어서려 하자 심부름꾼이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며 뒷걸음질 쳤다. 알았다, 알았어. 다시 확인하고 오마. 심부름꾼이 돌아간 뒤 다니는 오랫동안 백순이를 바라봤다. 백순아, 이번엔 좀 복잡해질 것 같아. 백순이가 꼿꼿하고 울었다. 다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다. 이틀 후 사또가 직접 나섰다. 고만득은 포졸 6을 이끌고 다니의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서류도 없었다. 그냥 왔다.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는 뜻이었다. 저놈 달 가져와라.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백순이가 날개를 파닥이며 도망쳤다. 다니가 2 팔을 벌려 백순이를 감쌌다. 사또. 다니의 목소리가 마을 골목 사이를 쩌렁쩌렁 울렸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이 닭은 그냥 닭이 아닙니다. 고만득이 걸음을 멈췄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다니가 백순이를 꼭 안은 채 고만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닭은 황금 알을 낳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났다. 고만득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비웃으려 했다. 하지만 황금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의 뇌 어딘가를 건드렸다. 눈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황금알.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차분하게. 믿지 못하시겠다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3일만 주십시오. 고만득은 한참 다니를 내려다봤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다. 기름진 웃음이었다. 좋다. 3일을 주지. 만약 거짓이면. 그는 손을 들어 마을 전체를 가리켰다. 이 고을 사람들 전부에게 그 죗값을 물겠다. 다니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다음 순간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다. 알겠습니다. 3일. 다니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는 백순이를 무릎에 앉힌 채 오랫동안 생각했다. 반나절이 넘도록 마당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사라졌다. 그래도 다니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다 눈을 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다니가 처음 찾아간 곳은 마을 대장장이 복쇠 아저씨 집이었다. 복쇠는 50이 넘은 노인이었다. 어린 시절 궁에서 장인 일을 배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허름한 대장간에서 농기구나 고치는 신세였다. 고만득이 부임하고 나서 관아 수리를 구실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는 처지였다. 다니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설명하자 복쇠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가능하겠냐?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쇠가 한참 천장을 봤다. 그러더니 불쑥 웃었다. 해보자.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약재상 점순이 할머니였다. 점순이 할머니는 이 고을에서 50년 넘게 약재를 다뤄온 사람이었다. 눈은 나빠졌지만 손은 아직도 정교했다. 고만득이 부임하고 나서 약값을 강제로 낮추는 바람에 가게 운영이 빠듯한 상태였다. 다니가 종이에 뭔가를 적어 내밀었다. 할머니가 안경을 올리고 들여다봤다. 읽다가 멈췄다. 다시 읽었다. 그러더니 다니를 봤다. 이게 닭한테 먹여도 되는 거냐? 한 번만이요.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거다. 세 번째는 마을에서 제일 손재주 좋은 보자기 장수 두만이 형이었다. 두만이는 26의 청년으로 천과 실을 다루는 솜씨가 놀라웠다. 무엇보다 손이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언가를 숨기거나 꺼내는 재주가 있었다. 어릴 때 놀이로 배운 요술쟁이 흉내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 다니가 찾아와 사정을 설명하자 두만이는 팔짱을 끼고 한참 생각했다. 근데 이게 들키면? 들키지 않게 제가 타이밍을 만들 겁니다. 타이밍을? 사또가 다른데 정신 팔린 딱 그 순간에요. 두만이가 다니를 한참 바라봤다. 그러더니 씩 웃었다. 이 고을에 너 같은 애 하나는 있어야 하지. 준비가 시작됐다. 복쇠 아저씨는 밤새 도가니를 달궜다. 달걀 크기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정제된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했다.
진짜 황금은 없었다. 하지만 복쇠가 쓴 재료는 금과 구별이 쉽지 않은 황동합금이었다. 게다가 표면 처리를 어찌나 정교하게 했는지 빛 아래에서 보면 실제 금보다 더 금처럼 빛났다. 점순이 할머니는 특수한 먹이를 준비했다. 특별한 재료를 배합한 것으로 닭이 먹으면 한동안 불안해하며 배를 아래로 누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마치 알을 낳으려는 것처럼 두만이는 연습했다. 날이 밝아오도록 품속에 달걀 크기의 물건을 숨겼다가 꺼내는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다. 눈으로 보면서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니는 계획의 마지막 조각을 준비했다. 다니는 사또가 스파이를 붙일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첫째 날 오전부터 낯선 중년 남자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다. 관아 심부름꾼 복장이었지만 일은 하지 않고 어슬렁거렸다. 다니의 집 방향을 자꾸 흘깃거렸다. 다니는 그 남자가 보이는 곳에서 일부러 복쇠 아저씨와 크게 다퉜다. 아저씨, 그 재료는 그게 아니라고요. 닥쳐, 내가 더 알아. 비밀이 새면 다 끝나잖아요. 알았으니까 목소리 낮춰. 두 사람은 그 뒤 한참 동안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다. 스파이는 그쪽으로 귀를 쫑긋 세웠지만 들리지 않았다. 다니는 그걸 확인하고 복쇠 아저씨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찡긋했다. 둘째 날 저녁 스파이가 관아로 돌아가 고만득에게 보고했다. 소년이 대장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료를 숨기는 것 같았고 약재상에도 들른 것 같았습니다. 고만득이 턱을 꿰고 눈을 빛냈다. 황금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수행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또, 어린아이의 말을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고만득이 관리를 쏘아봤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볼 것 아니냐. 가짜면 그 자리에서 잡아 가두면 그만이고 진짜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입술을 핥았다. 진짜라면 이 닭 하나가 이 고을 전체보다 값어치가 있다. 셋째 날 새벽 간이는 백순이를 안고 앉아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다. 첫 번째, 황금알. 복쇠 아저씨가 만든 황동합금알. 무게, 크기, 색깔 모두 완벽했다. 두 번째, 특수 사료. 점순이 할머니가 준비한 것. 닭이 알 낳는 행동을 유도한다. 세 번째, 두만이 형. 핵심 트릭 담당. 네 번째, 타이밍.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다섯 번째, 퇴로. 이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다니는 눈을 감고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돌렸다. 틈이 없었다. 아니, 하나만 빼고. 사또가 예상 밖의 행동을 할 경우, 다니는 그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떴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백순아, 내일 내가 주인공이야. 무서워하지 마. 백순이가 다니의 손목을 부리로 톡 쪼았다. 3일째 되는 날 오전 동원 마당에 사람이 모였다. 고만득이 소문을 냈다. 정확하게는 소문이 나도록 내버려뒀다. 오늘 황금알을 낳는 닭의 시연이 있다는 말이 관아 주변을 빠르게 돌았다. 구경꾼들이 마당 바깥 담장 근처까지 몰려들었다. 관리들이 줄지어 섰고 포졸들이 마당 좌우에 늘어섰다.
고만득은 동원 마루 위 교위에 앉아 부채를 쥐고 기다렸다. 단이가 마당에 들어섰다. 백순이를 품에 안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관리 하나가 코웃음 쳤다. 저 어린 것이 또 뭘 꾸미는 거냐. 닭 한 마리 달랑 들고 왔네. 다른 관리도 속삭였다. 가짜로 들통나면 포박해서 가두는 거죠. 고만득이 나지막이 대꾸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끝까지 봐야지. 단이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멈추고 고만득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예를 갖췄지만 비굴하지 않은 자세였다. 삿도 약속드린 대로 왔습니다. 고만득이 천천히 부채질을 했다. 그래, 보여주거라. 황금 알이라는 걸.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뭐냐? 황금 알은 닭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만 나옵니다. 만약 주변에서 급하게 몰아붙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닭이 놀라서 알을 낳지 못합니다. 고만득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핑계를 미리 만드는 거냐? 아닙니다. 단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만약 닭이 놀라서 알을 못 낳으면 저는 삿도의 마당에서 사흘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백순이가 낳을 때까지. 그 말이 묘하게 효과가 있었다. 고만득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좋아. 조용히 기다리지. 단이는 마당 한쪽에 앉았다. 백순이를 품에서 내려 집 위에 놓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처음엔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백순이는 집 위를 걸어다니며 모이를 쫓다. 알을 낳을 기미가 없었다. 관리들이 슬슬 수군거렸다. 역시 거짓말이었구먼. 저 닭이 황금 알을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고만득이 교위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직도 안 낳느냐? 단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단이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특수 사료였다.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뿌렸다. 백순이가 냄새를 맡고 다가와 먹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백순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을 낮추고 날개를 약간 벌리고 배를 땅에 가까이 눌렀다. 꼬꼬대는 소리가 낮고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알을 낳기 직전의 행동이었다. 마당 전체가 다시 숨을 죽였다. 이때였다. 단이가 갑자기 마당 입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삿도, 저기 아까 그 스파이가 또 저희 쪽을 엿보고 있습니다. 고만득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렸다. 포졸들도 일제히 입구 쪽을 봤다. 관리들도 몸을 돌렸다. 0.3초. 두만이 형의 손이 움직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찰나에 미리 맡아두고 있던 황금빛 알이 백순이의 집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고만득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백순이 옆에 눈부신 황금빛 알이 놓여 있었다. 마당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포졸도 관리도 구경꾼도 심지어 고만득도. 단이가 황금알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빛이 내리치는 마당에서 알은 찬란하게 빛났다. 무거웠다. 복수의 아저씨가 알 속에 무게를 실어줬기 때문이다. 단이가 알을 고만득 앞에 내밀었다. 고만득이 손을 뻗었다. 알을 받아들었다. 이리저리 돌려봤다. 손으로 두드렸다. 치아로 살짝 물었다.
금 특유의 눌리는 느낌이 났다. 표면에서 금빛이 가루처럼 번졌다. 고만득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탐욕이 그 눈을 채웠다. 이성이 밀려났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본성이 순식간에 전면에 나섰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냐? 다니가 대답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고만득이 알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백순이를 봤다. 저 닭이 매일 이것을 낳는다. 하루에 하나씩. 사흘이면 3개. 한 달이면 30개.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이 닭을 내가 사겠다. 다니가 한 발 물러섰다. 사또, 이 닭은 팔지 않습니다. 저의 유일한. 닥쳐. 고만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위험한 온도였다. 이 고을에서 내가 못 사는 물건은 없다. 값을 말해봐라. 다니가 잠시 머뭇거리는 척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관아 창고에 있는 쌀 20가마니와 비단 10필, 그리고 이 고을 미납 세금 장부를 모두 소각해 주신다면. 고만득이 눈을 부릅떴다. 그것은 막대한 양이었다. 웬만한 양반 가문의 1년치 수입에 맞먹었다. 하지만 매일 황금 알 하나씩. 한 달이면. 고만득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좋다. 그날 오후 거래가 이루어졌다. 쌀 20가마니가 마당에 쌓였다. 비단 10필이 나왔다. 그리고 고만득은 직접 미납 세금 장부를 마당에서 불태웠다. 백성들이 담 밖에서 지켜보다 울음을 터뜨렸다. 다니는 백순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백순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백순이가 다니의 귓불을 부리로 살짝 쪼았다. 다니는 백순이를 포졸에게 넘겼다. 고만득이 직접 백순이를 받아들었다. 두 손으로. 마치 황금 덩어리를 들듯이. 다니가 쌀과 마니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동안 고만득은 관사로 들어갔다. 백순이를 가슴에 안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얻은 얼굴로. 다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계획은 이제 절반만 진행된 것이었다. 고만득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백순이를 관사 가장 안쪽 방에 넣어두고 밤새 그 문 앞을 들락날락했다. 닭이 혹시 도망가지 않을까?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관사 문을 3번 잠갔다. 포졸을 2명 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수하 관리를 닭 옆에 앉혀놓고 밤새 지키라 명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고만득은 달려갔다. 백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 이제 알 낳아봐라. 백순이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고만득을 봤다. 그리고 마당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서 보리를 봤다. 달동이었다. 고만득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제 거래가 성사된 건 분명히 닭이 황금알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다니가 뭔가 비법을 쓴 것이 틀림없다. 특별한 사료, 특별한 주문, 특별한 환경. 고만득은 수하 관리를 불러 물었다. 그 소년이 닭한테 뭘 먹였는지 알아냈느냐. 관리가 머리를 긁적였다. 스파이 보고에 따르면 약재상과 대장간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약재상, 특수 사료가 있겠구나. 고만득은 당장 약재상 점순이 할머니를 관하로 불러들였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소년 다니가 닭에게 무얼 먹였느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오이다. 모른다고. 그 소년이 내 가게에 왔었잖느냐. 예. 왔지요. 파를 한 줌 사갔습니다. 파요, 파. 고만득이 이를 갈았다. 파라고, 파를 먹이면 황금알이 나온단 말이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이다. 고만득은 할머니를 쫓아내고 이번엔 직접 시장에 나가 갖가지 재료를 사들였다. 닭에게 좋다는 것은 뭐든 샀다. 쌀, 콩, 깨, 참기름, 심지어 인삼 가루까지. 백순이 밥상이 사또 밥상보다 훨씬 호화로워졌다. 백순이는 잘 먹었다. 그리고 매일 평범한 알을 낳았다. 그것도 하루 걸러 하나씩. 나흘째 되던 날, 고만득은 폭발했다. 당장 그 소년을 잡아와라. 포졸이 달려가서 단이를 끌고 왔다. 단이는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따라왔다. 고만득이 마루에 앉아 단이를 노려봤다. 이놈, 내가 나를 속였구나. 단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황금 알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하루뿐이었잖느냐. 단이가 눈을 크게 떴다. 진심으로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그것은 사또께서 닭을 잘못 다루셔서 그런 겁니다. 고만득의 눈이 번들거렸다. 뭐라고? 단이가 침착하게 말했다. 이 닭은 매우 예민합니다. 특별한 환경에서만 황금 알을 낳습니다. 원래 저는 그 비법도 같이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사또께서 워낙 서두르셔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만득이 이를 갈았다. 비법, 그 비법이란 게 뭐냐? 단이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비법을 알면 저한테 손해거든요. 고만득이 주먹을 들었다. 이놈이 지금 대신 조건을 하나만 들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졸들이 단이에게 다가서려는 찰나 단이가 빠르게 덧붙였다. 만약 지금 저를 해치시면 비법은 영영 사라집니다. 저만 아는 비법이거든요. 고만득이 손을 내렸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소년의 말장난이었다. 하지만 황금알의 기억이 그의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날 마당에서 직접 손으로 만졌던 그 묵직한 황금빛 알의 감촉. 조건이 뭐냐? 이 고을에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아, 곡식 창고를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고만득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다. 네, 이놈이 감히. 비법은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비법을 써서 황금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잡아가 두셔도 됩니다. 고만득이 씩씩거렸다. 30초가 흘렀다. 좋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 전날 단이가 시킨 대로 고만득은 특별한 집자리를 깔고 닭의 방향을 동쪽으로 맞추고 특정한 소리를 내며 기다렸다. 단이가 왔다.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어제 할머니께 부탁드려서 특수 배합 사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료를 뿌렸다. 백순이가 먹었다. 잠시 후 백순이가 몸을 낮추고 날개를 벌렸다. 꼬꼬댁. 그리고 황금빛 알이 나왔다. 고만득이 알을 집어들었다. 어제 것보다 더 반짝였다. 복수의 아저씨가 이번엔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었다. 고만득이 웃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맞아. 단이가 조용히 말했다. 조건 기억하시죠? 고만득의 웃음이 굳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다.
그는 이를 갈며 창고를 열라고 명했다. 마을 아이들에게 쌀 한 가마니 분량을 나눠줬다. 마을 사람들이 담 밖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다니는 그 풍경을 보면서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다. 그 뒤로 고만득은 다니에게 달라붙었다. 매일 아침 다니를 불러 비법 사료를 만들게 했다. 다니는 매번 조건을 내걸었다. 세금 면제, 강제 징발 중단, 약재상 할머니, 가게 임대료 면제. 매번 황금 알 하나와 교환했다. 고만득은 매번 이를 갈면서 따랐다. 황금 알 하나의 가치가 조건보다 훨씬 크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미 창고에 황금 알 6개가 쌓여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고만득이 그 황금 알을 팔려고 하자 아무도 사지 않았다. 전문 금 상인이 가져와서 검사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은 금이 아닙니다. 삿도. 고만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황동에 금박을 입힌 것입니다. 보기엔 그럴듯하나 금이 아닙니다. 고만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달, 황금알, 비법 사료, 조건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혔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다니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니는 없었다. 복스 아저씨도, 점순이 할머니도, 두만이 형도 모두 전날 밤 이미 마을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였다. 고만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12살짜리 소년한테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분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고만득에게는 더 큰 수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황금 알 거래를 검사한 금 상인은 입이 가벼웠다. 그 이야기가 사흘 만에 이웃 고을로 퍼졌고 열흘 만에 가명에 닿았다. 삿도가 달객에 속았다. 황동알을 금으로 믿고 쌀 20가마니와 비단 10피를 내줬다. 그뿐 아니라 소년이 요구하는 대로 창고를 열고 세금을 면제해줬다. 소문은 점점 부풀었다. 나중엔 삿도가 닭 앞에서 빌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고만득은 분노로 반쯤 미친 상태가 됐다. 닭을 바라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포조를 닥달하며 다니를 찾으러 보냈다. 관아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고을의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 사람은 초라한 장사꾼 행색이었다. 낡은 도포에 낡은 갓을 눌러쓰고 등짐을 지고 고을 장터를 어슬렁거렸다. 누가 봐도 지방 행상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장터를 걷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봤다. 굶은 아이들, 시름에 잠긴 노인들, 텅 빈 가게들. 그리고 그 와중에 넉넉하게 쌓여있는 관아의 창고. 그의 이름은 정윤기. 암행어사였다. 임금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에 파견된 지 이미 열흘이 넘었다. 고만득에 대한 제보는 이미 5건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서류가 필요했다. 증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장터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12살짜리 소년이 황금 알을 낳는 닭으로 삿도를 속여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었다. 정윤기는 그날 밤 장터 주막에 앉아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생각했다. 황금 알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가 필요한 것은 달랐다. 고만득의 부정수탈에 대한 명확한 증거, 그리고 장부. 주막 주인이 술을 따라주며 무심코 말했다. 근데 그 소년이 받아낸 세금 면제 장부가 있다더군요. 삿도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라.
정윤기의 손이 멈췄다. 그 장부가 어디 있소? 그 시가 가니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산속 오두막에 있었다. 복세 아저씨, 점순이 할머니, 두만이 형과 함께 작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있었다. 백순이도 있었다. 단이는 무릎 위에 두툼한 서류 묶음을 올려놓고 있었다. 고만드기 단이에게 조건을 내주면서 직접 도장을 찍은 서류들이었다. 세금 면제 확인서, 창고 개방 명령서, 강제 징발 중단 명령서. 모두 고만득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단이는 이것을 처음부터 노렸던 것이었다. 황금알은 수단이었다. 목적은 이 서류들이었다. 사또를 욕심으로 흔들고 거래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하나씩 받아낸 것이었다. 언제 누가 들이닥쳐도 사또가 합법적으로 허가한 것이라는 근거가 여기 있었다. 단이는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며 말했다. 이 서류들이 있는 한 고만득이 다시 수탈을 시작해도 백성들이 맞설 수 있어요. 복세 아저씨가 코를 훌쩍였다. 근데 그놈이 서류를 빼앗으러 오면 어떡하냐. 단이가 서류 묶음을 들었다. 이미 사본을 3군데에 나눠뒀어요. 두만이 형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녀석 봐라. 그때였다. 오두막 문이 두드려졌다. 모두가 굳었다. 포졸인가. 두만이 형이 천천히 문 옆으로 다가섰다. 누구요? 장사꾼이요. 길을 잃었소. 잠시 몸을 녹일 수 있을까요? 두만이 형이 단이를 봤다. 단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정윤기가 들어왔다. 낡은 도포, 낡은 갓, 등짐. 그는 화롯가에 앉아 손을 녹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이도 말하지 않았다. 둘은 한동안 불꽃만 쳐다봤다. 그러다 정윤기가 말했다. 그 서류가 나한테 필요한 것 같구나. 단이가 눈을 들었다. 당신은 누구죠? 정윤기가 품속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냈다. 빛이 닫자 폐가 반짝였다. 어사패였다. 복세 아저씨가 숨을 들이켰다. 점순이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다. 두만이 형이 굳은 채로 패를 봤다. 단이는 잠시 정윤기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무릎 위에 서류 묶음을 들어 내밀었다. 사본까지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 고만득은 전날 밤새 술을 마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백순이는 옆에 있었다. 닭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황동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진짜 황금알을 낳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제발, 한 번만, 진짜로 나와봐. 백순이가 꼬꼬댁하고 울더니 그의 무릎 위에서 보리를 봤다. 바로 그 순간, 암행어사 출두요. 소리가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다. 포졸들이 일제히 굳었다. 관리들이 우왕좌왕했다. 고만득이 닭을 들고 일어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닭똥이 묻은 비단 관복이 마당 흙에 질질 끌렸다. 정윤기가 어사복으로 갈아입고 관아 정문을 밀어 열었다. 뒤에는 임금이 보낸 금부도사와 병졸 20명이 따랐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고만득의 수탈 내역이 낱낱이 밝혀졌다. 임의 세금 부과, 허위 서류 작성, 강제 현물 징발, 관아 재정 횡령, 증거는 넘쳤다. 서류가 있었다.
다니가 넘긴 서류들은 고만득이 직접 찍은 도장이 있었기에 부인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증언했다. 오랫동안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쏟아졌다. 고만득은 마당에 꿇어앉아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말을 바꿨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 그의 관복이 벗겨졌다. 관직이 박탈됐다. 포박줄이 묶였다. 그리고 그가 끌려가는 길목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다. 어떤 이는 울었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어린아이 하나가 물었다. 저 아저씨, 이제 어떻게 돼요? 옆에 어른이 대답했다. 걱정 마. 이제 괜찮아. 고만득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마당 한쪽에 다니가 서 있었다. 고만득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이 고약한 놈, 고작 12살짜리 놈한테 내가. 다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고만득이 끌려 사라질 때까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정윤기가 다니에게 말했다. 임금께 보고할 때 내 이름을 올려도 되겠느냐. 다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름 대신 백순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정윤기가 피식 웃었다. 닭 이름을 조정 보고서에? 황금 알을 낳은 건 백순이잖아요. 정윤기가 잠시 다니를 바라봤다. 그래. 그렇게 하지. 그 뒤로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임금이 새로 보낸 사또는 고만득과 달리 반듯한 사람이었다. 세금 장부가 공정하게 다시 써졌다. 빼앗긴 것들이 돌아왔다. 장터에 사람이 다시 모였다.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복수의 아저씨는 대장간을 다시 열었다. 점순이 할머니의 약재상은 손님이 늘었다. 두만이 형은 여전히 손이 빨랐다. 다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백순이의 알을 들고 장터에 갔다. 달라진 건 하나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장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니를 붙잡았다. 다나, 지난번에 쌀 받은 거 아직도 고맙다. 그래서 있잖아. 옆 고을에도 나쁜 사또가 새로 왔다는데. 다니는 할머니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의 그 눈빛이었다. 품속에서 백순이가 꼬꼬댁하고 울었다. 다니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소리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